자, 고졸자 채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과거에는 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한 5, 6년 됐나요? 그때 정도부터 부쩍 고졸자 채용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채용 또는 스펙 파괴 채용이라고 하죠. 요즘 그 공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아예 굉장히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예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출신 대학이라든지 이제 스펙 이런 건 이제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람을 뽑는 거죠. 이게 공기업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에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중에서 이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현대자동차 그룹 그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린 채용 또는 스펙 파괴 채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삼성의 경우인데 삼성의 대졸자 공채 중에서 지방대 출신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원래 한 26, 7%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죠. 2012년에서 이 삼성그룹에서 갑자기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걸 35% 이상을 올리겠다 라고 갑자기 발표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 3년 지난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 비율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죠. 제가 삼성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석에서 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니들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사석에서 인사나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절대로 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근거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 자료냐? 통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나. 다 통계를 뽑아보면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뭐 명문대 나왔어요. 그리고 스펙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서울대 나왔댄다. 그럼 다 대단하던 거예요? 야 누가 스카이 출신이래.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그래? 처음에는 뭐 솔깃한데 좀 겪다 보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특히 결혼해보면 제일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서운데요. 기업에서 다 이 통계 분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문제를 지적하는 게 돌연임명인재, 공주임명인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황당하겠죠? 누가 스펙이 좋아요. 그래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인간이 도련님인 거예요. 공주님인 거예요. 요즘 대학 교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 교수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수강 신청하는데 왜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걸 뭐 제가 뭐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그 유수한 대학 교수들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은 좋은데 사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내면은 도련님 공주님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 이 조사를 해보면 스펙하고 능력이 별로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실증 자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구나. LG그룹의 이제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LG그룹의 이제 그 인사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룹 내에 이런 지침이 있대요. 다음 두 종류의 사람을 뽑을 때 특별히 조심해라. 이런 지침인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바로 서울 강남 출신과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의 명문대 출신이면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조건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 뽑을 때 주의하라는 지침이 있냐. 그러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직률이 높답니다. 저기 통계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잘 다녀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다 잘 다닐 것 같죠? 아니에요. 기사 검색해보세요. 조기 이직률 기사 검색해보십시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일 좀 배워서 좀 일할 쯤 돼버렸는데 딴 데로 가버렸다. 뭐 떠버렸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예요. 그럼 사장님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손해를 봤네. 자 그러면 화가 나면 누구로 혼내겠습니까? 사장님이. 이미 떠난 사람 뭐 이렇게 돌려 세워가지고 막 혼낼 수는 없는 거고 이 회사의 채용 담당자를 혼냅니다. 너 왜 이런 사람 뽑자고 해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통계를 내본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 이직률이 높은 집단이 두 집단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남 출신과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제가 고등학교 그 친구 중에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형 전자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임원으로 지금 승진되어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그걸 막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송년회 때 만났습니다. 송년회 때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런 희한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네가 이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말도 막 그러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는 이런 지침이 있대요. 그 지침이 뭐냐면 강남 출신은 몇 %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 왜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직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고졸자 채용을 늘린다, 지방대 출신 더 많이 뽑으려고 한다, 또 스펙 이런 거 안 보고 뽑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절대로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사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학벌주의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어느 대학 출신인지가 막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참 이상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왜 변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뭐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사립대가 거의 없어요. 프랑스는 다 국립대고요. 독일은 주립대입니다. 주립. 독일도 미국처럼 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국립대나 주립대, 정부가 다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대학들인데, 그런데 우리와 같은 지방 또는 지방대 개념이 또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특히 독일은 우리와 같은 지방 또는 지방대 개념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대학 저 대학 그 대학이 있는데 정부가 돈을 비슷하게 지원해줘요. 이 대학 예쁘다고 돈을 많이 퍼주고 이런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지원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은 지방 개념이 없죠? 거기다가 대학이 돈을 비슷하게 지원받죠? 그러니까 이 대학 저 대학 그 대학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격차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니죠. 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그렇죠. 일본과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학의 모습이 미국, 일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사립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사립 비율은 우리나라 사립대 비율은 뭐 미국, 일본보다 더 높은데요. 이게 미국, 일본하고 비슷한 점이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점이 대학 서열이 많이 벌어져 있죠. 우리도 뭐 1등 대학에서 100등 대학까지 뭐 매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일본이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비싸요. 세계 대학 등록금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한국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이 등록금 문제가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비화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등록금 순위가 세계 3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등인가요? 아니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아직도 세계 30위권이에요. 네, 등록금이 지금 3등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 서열이 많이 벌어져 있는, 하여튼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때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의문은 뭐냐면, 왜 미국, 일본보다 출신대학을 더 따지냐는 거예요. 특히 사람 뽑을 때 특정 대학 출신을 막 선호하고 이런 것은 미국, 일본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거 기억나시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기억나시죠? 요즘 학생들은 물론 다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옛날에 다 들으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처음 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일본처럼 쉬우면 제가 질문 안 했을 겁니다. 독일 아니고요. 예. 소련이죠.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경제를 계획합니다. 5개년 계획이에요. 정부가 경제를 계획한다면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의 특징이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이에요.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20세기 전반에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가 소련이고요. 소련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농업국가예요. 이 나라는 공업이라는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계획경제를 통해서 엄청난 고도성장해요. 그래서 곧 미국과 양강국가라 이러죠. 그 성장률이 무지막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도 한때 좌익이었잖아요. 남로당에 제 발로 입당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이 뭐냐? 생각해보면 저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 소련의 찬란한 경제성장을 봐라. 야, 사회주의가 저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그땐 그게 먹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그 반공주의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죠? 근데 대통령이 돼서 그 정책을 써먹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채택했던 그 경제성장 모델은 미국이 권유했던 모델이 아니에요. 미국은 당시 어떤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냐면
개방경제를 통한 성장 모델을 제시한다. 근데 당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개방경제를 취했던 나라들은 경제가 다 망합니다. 남미 국가들이 그때 다 망해요. 남미 경제가 한때 왜 다 망했냐?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개방경제했다가 다 망합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개방경제를 취했냐? 아니죠. 일종의 폐쇄경제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슈퍼마켓에 수입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물론 수입품 뭐 흔히 볼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슈퍼마켓에 수입품이 어디 있어요? 폐쇄경제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못 만드니까 수입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정부가 기업에 가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회사 막 도와주고 할 테니까 대신 네가 좀 만들어봐라. 수입 대체라고 합니다. 또 수출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업들은 막 뭐 뒤에 채찍질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해가지고 또 수출도 시켜요. 그래서 다 정부 주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랑 조금 이 자본주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특히 이 정부 주도 성장을 해서 정부 관료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정부 관료들이 돈과 권한을 딱 틀어주고 야, 네 회사 이리 와봐. 네 회사는 저 울산 가서 조선소서 해와라. 이 회사는 저기 어디 가서 비료 공장 만들어라.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관료, 국가 관료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 여기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국가 관료를 시험으로 뽑아요. 우리 이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당연한 줄 알아요. 자, 우리나라 국가 관료를 시험으로 뽑은 게 언제부터일까요? 그렇죠.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거가 뭐예요? 그렇죠. 관료를 시험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의 천년했어요. 고려시대부터 거의 천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죠. 지금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뭐 각종 고시, 학교 교사들도 다 시험으로 뽑죠.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희한한 거냐면 사실은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해도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만나면 이제 가끔 이런 걸 물어본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야, 네 나라에서 공무원 뽑을 때 시험으로 뽑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아?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어떻게 뽑냐? 1단계가 서류 심사고 2단계가 면접이에요. 그럼 서류 심사한 다음에 면접? 그럼 어디랑 똑같아요? 기업에서 사람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제 신원조회 이런 건 좀 더 확실히 하겠지만 그 일반 회사랑 채용 절차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독 이 관료를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죠. 당연한 줄 알죠. 근데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예외가 겹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가지 예외가 겹치면. 자,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특히 고시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국가의 고위 권력이 돼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 인간들이죠. 저 같은 인간. 저도 어렸을 때 참 시험 잘 봤거든요. 물론 저는 이과였으니까 이제 고시와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서 시험으로 드러나는 능력은 부분적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거죠. 특히 고시를 통과하는 순간 완전 출세길 펴는 거예요. 사법고시가 1년에 몇 명 뽑냐? 한때 1000명까지 갔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진다고 그러죠. 로스쿨 때문에. 근데 사법고시 옛날에 1년에 진짜 100명, 150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뽑히면 완전히 그 가문의 영광이고 출세길을 쫙 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사법고시를 잘 볼까? 이런 고시와 같은 시험을 누가 잘 볼까? 뻔한 거예요. 대학 입시하고 고시가 비슷한 유형이란 말이에요. 대학 입시나 고시나 비슷한 유형의 이 시험인데 자, 누가 대학 입시 잘 보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에 모입니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카이에 모이죠? 이 사람들이 고시도 잘 봐요. 왜? 이미 대학 입시를 한번 걸러진 사람들이에요. 고시도 잘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 순간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쪽의 학벌주의는 다 이거로 설명이 돼요. 야, 우리나라 행정부의 주요 요직을 왜 다 스카이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냐? 시험으로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험으로 뽑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영향을 줘요. 당연하죠. 정부 주도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인데 우리 회사를 잘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를 주문하는 저 정부의 관료들이 있어요. 저 관료들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주변에 배치하고 싶을까요? 사장 입장이라면.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저 관료들이 갑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장이면 쟤네들 앞에서는 내가 을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갑하고 친한 사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카드가 뭐냐? 동물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물 관계가 얼마나 특수한 관계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 TV 프로 이런 데 보면 의외로 서양 애들도 요즘 우리나라 이제 대학에 많이 유학도 오고 연수도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 미국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에 연수나 유학을 왔다. 그럼 미국에는 뭐 동문회 없냐? 있어요. 미국에도 대학별 동문회 다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동문 관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내가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3학년짜리인데 1학년 후배를 만났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했어요. 친할 리가 없어요. 오늘 처음 인사했으니까. 근데 오늘 내가 얘 밥을 사줘요. 내일도 사줘요. 죽을 때까지 계속 사줘요. 언제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얘를 못 사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또 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밥을 얻어먹어요. 얼마나 특수한 관계예요. 굉장히 특이한 문화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세계 최강이다. 정부만 스카이가 다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상층부를 다 또 스카이가 장악을 해요. 이게 미국하고도 물론 다르고 일본하고도 달라요. 일본이 고시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행정부의 요직은 일본의 명문대 출신, 동경대를 포함한 이 명문대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고시제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민간기업의 경영진들을 다 일본의 그 명문대 출신들 다 찾아오냐? 아니에요. 걔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나 민간기업이나 이쪽은 다 그 스카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벌주의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 이미 달라진 게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맞추기 쉽게 객관식으로 삼지선다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미 달라진 것은 1번 대학 서열화, 2번 정부지도 성장, 3번 시험으로 관료 선발. 이미 달라진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자, 우리나라 요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주도합니까? 자동차 산업을? 휴대전화? 그런 얘기 못 들어본 지 오래됐죠? 무슨 정부가 주도를 해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하는 분야가 딱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산업 중에서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하는 분야가 하나, 금융업이에요. 그래서 금융업 쪽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가려면 일단 명문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주요 대기업들 뭐로 먹고 사나요? 금융으로 먹고 사나요? 뭘로 먹고 살아요? 삼성그룹에서 제일 큰 회사 삼성전자, 제조업이에요. LG그룹에서 제일 큰 회사 LG전자, LG화학, 제조업이에요. 뭐 있어요?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당연히 제조업이죠. SK그룹, SK텔레콤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SK케미컬, SK에너지 다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수출로 먹고 살아요. 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경제의 대외의존도라는 지표가 있어요. 자, 분수인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분모에는 국내 총생산, GDP가 들어갑니다. GDP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수출 총액 더하기 수입 총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지 의미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다른 나라의 관계에 의존하거든요. 수출 수입에. 이게 이제 대외의존도인데 일본 수출 많이 하니까 대외의존도 높을 것 같죠? 30%가 될까 말까요. 일본이. 미국이 30% 조금 넘어요. 그 대부분의 선진국의 대외의존도가 25%에서 40% 사이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몇 퍼센트냐? 우리나라가 최근 3년 연속 100을 넘겼어요. 수출 수입을 더하면 100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3년 연속 1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 과정도 굉장히 특이했던 모델이지만 사실 지금 상태도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경제 전문가들이 무슨 내수 경제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대외전도가 너무 높으니까 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수가 안 좋다는 건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